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끊긴대. 61년생부터는 못 받는다더라.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마다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저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이제 못 받는 건 아닐까?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확인도 못한 채 걱정만 쌓여가는 그 분위기,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날도 마을회관에 갔더니 다들 모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내일부터 중단된대요. 국회에서 통과됐다던데? 61년생은 되고 60년생은 안 된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돌고 도니까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벌써 자식에게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폐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튜브에는 기초연금 폐지 확정, 이제 끝났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 이제 노인들은 버려졌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국회 회의록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폐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 개편, 효율화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구나.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바뀌는 건 아닐 텐데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볼 거야.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왜 하필 61년생부터라는 말이 퍼졌을까? 알고 보니 그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첫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전 세대보다 높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똑같이 줄 필요가 있냐는 고민이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8년생인 박순례 할머니는 평생 농사만 지어 국민연금이 월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 1962년생 김영식 할아버지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85만 원 받습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으면 할머니는 48만 원, 할아버지는 118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 정부는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일부만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61년생부터 끊긴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써야 클릭이 되니까 정작 본문에는 조정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아, 폐지됐구나 하고 믿어버린 겁니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은 채 단톡방에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공식 발표를 본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사실처럼 떠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소문의 무서움입니다. 정말일까? 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는 불안이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저 역시 그 불안 속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자. 괜히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누군가의 연금이 끊겼다고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초연금이 폐지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지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안개가 조금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이란 말은 어쩌면 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혜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연금이 끊긴 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왜 갑자기 끊길까? 어떤 사람들은 왜 자격을 잃을까?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부의 개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칠 뒤 저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폐지 아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이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노후를 뒤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 국회 회의록, 전문가 인터뷰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개편의 핵심은 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똑같이 주던 기초연금을 앞으로는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자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더 공평하게 나누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가 너무 낯설고 설명 없이 흘러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그걸 폐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국가가 약속한 노후의 최소한마저 흔들린다고 느끼면 그건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연금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경기도에 사는 김영식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년생으로 30년간 회사에 다니셨고 지금은 국민연금을 월 85만 원 받으십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33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 178만 원. 하지만 같은 동네의 58년생 박순례 할머니는 국민연금이 15만 원밖에 안 돼서 기초연금 합쳐도 4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려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충분히 연금을 받는 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반면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선별 강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걸 다르게 썼습니다. 61년생부터 연금 중단, 차별 지급 논란. 단어 몇 개만 바꿔도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놀랐고 그 불안이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유튜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노인을 버렸다. 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의 이웃 정순례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또 일할 수도 없는데 연금마저 끊기면 어떡하냐고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불안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계 이야기다. 내가 직접 알려야겠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정말 폐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지, 조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61년생부터 언급되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기초연금이 끊긴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기준을 넘었거나 확인 절차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책보다 더 무서운 건 몰라서 잃는 것이구나
이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가 곧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난 분은 부산에 사는 이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78,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자식 셋을 키워 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할머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받으신 금액 800만 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위해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조차 몰랐는데 정부 전산에는 그 적금이 고스란히 본인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담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효도가 어머니의 불이익이 되는 세상이라니. 하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민기 어르신도 같은 이유로 연금이 끊겼습니다. 딸이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 통장에 넣어드렸는데 그게 1년 동안 쌓이면서 예금액이 6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오래전에 사두었던 시골 땅값이 도로 개통으로 공시지가가 5배나 올랐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셨지만 정부 전산은 잊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기초연금 지급 중단. 결국 최 어르신은 지난 2년간 받았던 800만 원을 전액 반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가요? 그분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시스템은 정확했지만 사람의 사정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예전에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크다고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 생활비라도 조금은 여유롭다 며 웃으시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도 이런 이유로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면 저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기초연금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기준이 좀 바뀌었다던데. 나는 잘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엄마 이름으로 적금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있어요? 그건 네가 옛날에 하나 만들어줬잖니.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거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모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기준 안에는 들었지만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미묘했습니다. 예금액이나 땅값이 조금만 올라도 언제든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의 김진수 어르신은 확인조사 통보를 무심코 지나쳤다가 자격이 중단되었습니다. 매년 받던 거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일정 주기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응답이 없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김 어르신은 2달치 연금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연금은 끊기는 순간 곧바로 삶이 흔들립니다. 단 한 통의 편지, 단 하나의 미신고가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모든 인터뷰의 첫 질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보낸 우편 확인하셨어요?
혹시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세 가지 경고, 그리고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당신의 연금도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난 분은 충남 홍성에 사는 김진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 72, 기초연금을 무려 7년째 꾸준히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날짜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며칠 기다려도 입금이 없자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조사 기간에 응하지 않으셔서 자격이 중단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인조사요?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작년 9월에 우편으로 통보드렸습니다. 10월 말까지 방문하셨으면 됐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중단 처리됐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서둘러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었지만 이미 지난 한 달치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평생 세금 꼬박꼬박 냈고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우편 하나 안 받다고 연금이 끊기더라고. 세상 참 무섭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자격이라는 걸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달 혹은 몇 년의 생활비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들은 사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부부 가구로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정신이 없던 할머니는 재신청 절차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서야 이상함을 느끼셨죠. 주민센터에 가보니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부부 가구에서 단독 가구로 바뀌어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단독으로 바뀌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몇 달 동안 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놓쳤다는 것을요. 저는 이 사례를 듣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르면 손해다. 신고하지 않으면 잃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을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첫째, 소득재산 기준 초과시 자격상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심지어 자녀 명의로 된 적금까지 포함됩니다. 즉, 내 명의로 된 게 없는데 괜찮겠지 하다가도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합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내 이름으로 뭐라도 사줬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면 다시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년치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확인조사, 통보 무시 시 자격 중단 정부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확인조사 우편을 보냅니다. 그 안에는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러 오세요 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못 보거나 귀찮아서 넘기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우편이 오면 반드시 읽고 기한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3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30분을 미루면 몇 달의 연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구 구성 변화 시 즉시 신고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녀와 합가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손주가 함께 살게 되었을 때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 변화는 곧 자격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들 집으로 들어간 경우 그 아들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면 단독 가구로 바뀌어 오히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신고를 해야만 반영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만 해도 억울하게 연금을 잃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그건 국가가 나에게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마지막 신호다. 그 신호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챙겨야 합니다. 편지 한 통, 신고 한 번, 조회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올지, 그리고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국회 안에서 논의 중인 실제 내용입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부에서 공개한 국회 보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한 문장이 향후 수백만 명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조정.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선별 지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라면 모두 33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70% 안에서도 차등을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15만 원으로 줄이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하로 받는 분은 50만 원까지 올리는 방식이죠. 이 말인즉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적게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즉, 공평이 아니라 필요 중심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방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손해보는 건가? 예를 들어 평생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 61년생 이상 세대는 오히려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입이 어려웠던 농어촌 어르신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어르신이지만 처한 위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는 드디어 형평성이 맞는다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제 와서 왜 나만 줄이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 불균형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는 것이죠. 그 둘째, 기초연금 금액 인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부는 최대 지급액을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없는 분은 오히려 더 받게 되고 많이 받는 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분배 강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산의 정순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식당일만 하셨지만 국민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33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할머니는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 7만 원 차이지만 그분에게는 시장에서 반찬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반면 서울의 조진수 할아버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30년 공무원 생활로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28만 원을 더해 178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1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달 18만 원, 1년이면 216만 원 손해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철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국가는 지금 평등보다 효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기보다는 가장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동입니다. 지금까지 두 제도는 별개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부, 국민연금은 공단이 각각 관리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르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줄고 국민연금이 줄면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도입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만큼 깎이는 거야? 이런 불신이 퍼지면 결국 국민 전체의 연금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덮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많이 냈느냐를 따지는 계산표 뒤에는 수백만 명의 노년의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돈이 아니라 존엄의 증거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복지의 본질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기가 아니라 준비하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폐지된다, 61년생부터 못 받는다는 말이 떠돌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셨지만 그 실체는 폐지가 아니라 조정, 선별 강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늘 바뀌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언제나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지금 당장 꼭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내 자격 다시 확인하기. 나는 매달 잘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받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재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자녀가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줬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변해도 모두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고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재산, 배우자, 유무 등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겁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서 기초연금 자격 확인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바로 조회해 줍니다. 여기서 내 예금, 배우자 명의 땅, 자녀가 내 이름으로 사준 자동차까지 다 확인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몰랐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혔구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확인 한 번이 몇백만 원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하기 정부는 신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상음까지 붙습니다. 경기도의 송기철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 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월세도 받지 않았지만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국 3년간 받았던 연금 1,200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가상음 120만 원까지 더해 1,32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내가 살지도 않는 집 때문에 연금까지 끊기다니. 이건 억울함이 아니라 제도의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땅을 사거나 적금을 넣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우편 통보와 가구 구성 변화. 꼭 확인하기 정부는 매년 확인조사 통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을 놓치면 자격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거 그냥 광고인 줄 알고 버렸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몇 달치 연금을 잃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혼자 살던 분이 자녀 집으로 들어가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가구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은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도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이란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나를 믿고 나는 제도를 믿는 것. 그 신뢰가 끊어질 때 불안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그 신뢰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기초연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지킬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복지로에 들어가서 내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도 한번 들러 상담받아 보세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과 실생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연금은 돈이 아니라 존엄의 상징입니다. 그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다 쓰러졌을 때 나는 그 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10분 만에 죽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병만큼은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자주 흐릿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주 비틀거리시나요?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긴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넘긴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시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65세 이상 3분 중 1분은 무증상 뇌경색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미 뇌 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피 한 방울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절망적인 병처럼 들리지만 사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요. 병원에서는 주로 약을 통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지만 약은 단지 물이 새는 집에 양동이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잠시 막을 수 있지만 지붕의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진짜 해결책은 지붕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을 겪은 뒤로 매일 200명 넘는 환자를 만나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나서야 고치려 할까?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게 훨씬 쉬운데 말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논문을 읽고 예방의학 세미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밀은 아주 작고 꾸준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 단 1분의 실천이 내 인생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새벽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에 가루를 타서 마십니다. 그것이 저를 의사로서 또 한 명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사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가루에는 혈관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막히면 끝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우려면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3가지 가루 음식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가루. 이 3가지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는 생명의 방패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중간에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에 단 한 숟가락의 습관으로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럴 줄 몰랐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막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그 작은 가루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내일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모든 과학적 근거와 실제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왜 막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피 속에 기름과 찌꺼기가 많아지면 그게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몸은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쌓이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굳어지며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녹이 세운 수도관처럼 안쪽이 조금씩 막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혈전이 지나가다 딱 그 좁은 부분에 걸리면 피의 흐름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렇게 단 10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멍하거나 잠시 어지러운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른바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MRI를 찍어보면 이런 미세한 손상 흔적이 이미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 뇌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거나 평소보다 감정이 쉽게 요동친다면 그것이 뇌의 피로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혈류 저하의 초기 징후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식습관이 비슷했습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짠 국물, 기름진 튀김, 늦은 저녁 식사. 오늘 하루만 괜찮겠지 하며 반복한 그 습관이 쌓여 혈관을 공격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식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병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뇌경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의 반복입니다. 혈관은 단단한 강철이 아니라 매일 우리 식단에 영향을 받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다시 회복하지만 나쁜 음식으로 채우면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귀찮으면 오래 못 갑니다. 복잡한 레시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가루 음식입니다. 가루는 복잡한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끝입니다. 흡수도 빠르고 매일 먹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꾸준히 먹기에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응급처치이고 음식은 회복의 도구입니다.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고 음식은 다시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병이 생긴 뒤에 약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입니다. 예방은 비용이 적게 들고 부작용이 없으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혈관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을 겪은 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쓰러진 뒤의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진짜 골든타임은 쓰러지기 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험했던 예방의 수치와 실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도 분명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소투 7.96 제가 예방의학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120명의 환자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 대신 음식을 바꾸면 정말 혈관이 달라질까? 그 단순한 궁금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60, 80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량의 3가지 가루 음식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바로 그 3가지입니다. 그리고 섭취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를 정밀하게 비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혈압은 10mmHg 낮아지고 당화혈색소는 0.5% 줄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20mg/dl 감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가 맑아지고 손발의 저림 증상이 줄었다는 환자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게는 희망의 숫자이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변화였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약을 먹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건강해지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혈관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 정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이미 늙어서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혈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손끝이 차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고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이미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을 개선하면 단 3주 만에도 혈관 내 염증이 줄어들고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진짜 의학의 힘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오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한때 하루 200명씩 환자를 보면서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 저는 제 아버지의 사례를 떠올리며 환자들에게 단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쓰러진 뒤의 치료는 삶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방을 숫자로 설명하곤 합니다. 혈압은 120/80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이하, 당화혈색소는 5.6% 미만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습관의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짠찌개 대신 채소 스무디 한 컵. 그 작은 선택들이 혈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보다 음식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실험이에요. 그리고 석 달 뒤 그분의 수치는 교과서처럼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예방의 기적이라는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쌓인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숟가락의 변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3가지 가루 음식 중 첫 번째인 찐 생강가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향신료로만 알았던 생강이 어떻게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투 7,89 생강은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도 혈의 길을 여는 약초로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찐 생강가루크는 혈관을 깨끗이 만드는 천연 명약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강은 그냥 먹을 때보다 쪘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찌면 내부 성분인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쇼가올은 단순히 향을 내는 성분이 아니라 염증을 잡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 속의 쇼가올 함량은 생생강보다 최대 10배 높다고 합니다. 이 쇼가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관벽은 늘 미세한 상처를 입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가 커지고 염증이 남아 혈관이 굳어지죠. 그런데 쇼가올은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막힌 수도관 속을 청소해주는 솔과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맵고 자극적인 맛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담이 덜하고 먹기 쉬워요.
가루로 만들어두면 보관도 편하고 필요할 때마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꺼내 마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이 간편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70대 김춘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겨울만 되면 발이 차다고 하셨죠. 약을 드셔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찐 생강가루를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2달 뒤 김 어르신이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끝이 따뜻해요. 밤에도 덜 저리고요. 그분의 혈압은 15나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찐 생강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생강을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제거합니다. 2. 얇게 썰어 찜기에 면보를 깔고 약 20분간 쪄주세요. 3. 찐 생강을 60도 이하의 저온에서 여한대 1~2시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4. 완전히 말린 후 믹서로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만약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찐 생강가루 제품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찐 생강 100%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세요. 섭취량은 하루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사이가 적당하죠. 공복에는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찐 생강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활용도입니다. 그냥 차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음식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약간 뿌려보세요.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높여줍니다. 김치에 살짝 섞으면 유산균의 활동도 도와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한 숟가락의 꾸준함입니다. 하루 일개 변화가 1년 뒤, 10년 뒤에 뇌혈관을 바꿉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환자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강가루 덕분에 제 인생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피가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혈류가 좋아지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맑아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강이 혈관을 열어주었다면 다음은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왕의 열매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이 아로니아는 뇌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젊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킹스베리, 즉 왕의 열매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작은 열매 안에 담긴 엄청난 항산화력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보다 4~5배, 포도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의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피 속의 녹을 벗겨내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처음 아로니아를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과일이 정말로 혈관을 청소한다고? 하지만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니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60대 중반의 윤진숙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약을 3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요거트에 한 티스푼씩 섞어 드신 지 3개월 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였죠. 아로니아는 혈관벽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들이 12주 동안
아로니아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단순한 과일의 효능을 넘어 혈관을 되살리는 자연의 의학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루로 섭취해야 할까요? 생과 아로니아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떫은 맛이 정말 강합니다. 혀끝이 마비될 정도로 쓴맛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오래 먹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가루로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냉동 건조 과정을 거치면 떫은 맛이 줄고 영양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물이나 두유, 요거트, 심지어 샐러드 위에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아로니아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아로니아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제품을 사용하세요. 깨끗이 세척한 후 식품 건조기에서 사구몸 50도의 낮은 온도로 하루 정도 천천히 말립니다. 급히 높은 온도로 말리면 영양소가 손상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삭하게 건조된 아로니아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3-4-5 티스푼으로 2-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저혈압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떫은 맛이 불편하신 분들은 꿀을 약간 넣어 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아로니아 가루에 소금을 섞어 아로니아 소금을 만들어 보세요. 고기를 구울 때 찍어 먹으면 잡내가 사라지고 항산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 나이는 피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혈관이 낡으면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혈관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혈관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아로니아는 그 길을 반짝이게 닦아줍니다. 환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임상실험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뇌 혈류 속도가 평균 12% 빨랐습니다. 이는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피가 잘 돌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피가 맑아야 마음이 맑다. 또한 아로니아의 색소 성분은 단순히 혈관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줍니다. 즉, 아로니아 한 숟가락은 뇌와 눈, 그리고 마음까지 젊게 해주는 작은 기적의 가루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루, 강황가루의 차례입니다. 커리의 노란빛으로 익숙한 그 향신료가 사실은 혈관을 젊게 하고 염증을 잠재우는 최고의 천연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강황가루에 숨겨진 과학과 실제 회복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뇌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 많은 분들이 커리의 노란색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식물은 혈관의 염증을 잠재우는 자연의 항생제입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울금이라 불리며 피를 맑게 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현대의학에서도 강황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은 커큐민, 출추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커큐민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 속의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같은 존재죠.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커큐민이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고 뇌세포 손상을 줄이며 뇌신경 회복을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뇌졸중 이후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강황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수십 배 이상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황 한 스푼, 후추 한 꼬집.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몸 안의 염증이 사라지는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집니다. 강황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강황 뿌리, 울금을 사와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썰어 햇볕이나 50도 정도의 건조기에서 천천히 말립니다. 완전히 바삭해지면 믹서에 넣고 곱게 갈면 고운 노란빛의 가루가 완성됩니다.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시중에 유기농 강황가루를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지 내외, 티스푼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으면 은은한 향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후추를 아주 약간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내는 비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흡수 공식입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박숙자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늘 진통제를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하루 한 잔씩 드신 지 한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이제는 산책이 즐거워요. 그분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강황은 단순히 통증 완화용이 아닙니다. 혈관벽에 남은 오래된 염증을 청소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녹을 벗겨내는 천연 세정제인 셈이죠. 최근 논문에서도 강황이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곧 혈관이 다시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하루만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음식은 하루라도 거르면 힘을 잃어요. 강황, 생강, 아로니아. 이 세 가지는 따로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섞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이나 두유 혹은 채소 스무디에 한 스푼씩 번갈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두유와 섞으면 식물성 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꾸준함. 누구보다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 멀리 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가루,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이 다시 살아나고 뇌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는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누군가는 아마 내일부터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실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내 혈관을 살린다. 그 한 스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단 하나의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튼튼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